지난해 9월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장검 일본도로 무참히 살해한 장모 씨.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자 일단 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검찰이 무기징역 구형했었는데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 구형 그리고 징역 20년 선고. 약간 좀 갭이 좀 커 보이는데 승현님과도 제가 이 사건을 놓고 정말 격정을 토로하면서 막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좀 어떻게 됐던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사실 이제 뭐 부부지간의 사이가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자라고 부인은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끝끝내 이 이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좀 취하하라, 즉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걸 취하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저희들이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피해자가 자기 집에 반드시 오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왜 오게끔 만드는가 하면 아이들의 옷을 좀 이렇게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그 과정에 집으로 오게끔 만들었고 그 오는 과정에 이제 장인 어른하고 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또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과정이고 제가 이렇게 약간 좀 말을 머뭇거렸는 거는 그 사이가 굉장히 좀 이렇게 굉장히 격정적인 모습이 보여서 그걸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여하튼 안에서 잔금이 발견되게 되고 그 잔금을 가지고 그 장인 어른이 보는 앞에서 이 피의자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 피고인은 이 남편은 당시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평소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게 이 피해자 유가족들의 증언입니다. 자, 피해자와 당시 유족의 대화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엄마가 맞고 살고 위치 추적 당하고 카톡 들여다보고 응? 집에만 있어야 되고 애 들어가라고 해놓고 애가 방문도 안 닫은 상태에서 목적으로 때렸다. 이 가서 죽이겠대. 이제 내가 안 산다고 하니까. 누나 죽인다고? 자, 들으신 것처럼 피해자 생전에 동생과의 통화 내용인데 박 변호사님. 네. 이건 말고도 또 어떤 그렇죠. 내용들이 좀 있었던 건가요? 상당히 좀 믿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한테 못 믿어서 위치 추적 장치 같은 것도 부착을 해가지고 앱을 설치를 하기도 했었고요. 다른 사람을 전혀 못 만나게도 했었고요. 차량 블랙박스는 뭐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고 집 곳곳에 음성 녹음기를 설치한 다음에 아내를 상당히 믿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아이들 보는 데서도 폭행이나 폭력을 좀 행사를 했는데 특히 지금 말했던 그 장검 일본도인데요. 사업상 뭐 필요하면 일본도를 받아왔는데 이것을 폭행 행사할 때 자주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거 가지고 큰 사고가 좀 일어난 것이죠. 자, 우발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나왔던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정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별거 중이었습니다. 별거 중이었는데 아이들 옷을 찾아가라고 해서 이 아내분 피해자가 고인이죠. 찾아갑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친정 아버지하고 같이 집에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뀐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찾아가려면 그 남편과 마주치기 싫으면 당연히 전화해서 비밀번호 바뀌었는데 이거 알려달라고 전화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안 알려줍니다. 남편이 내가 갈 테니까 갈 때까지 기다려라 합니다. 찾아옵니다. 결국 대면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 사달이 벌어진 겁니다. 자, 소장님, 제가 이 당시에도 제가 이게 너무 끔찍해가지고 차마 이걸 말씀을 제대로 드리질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친정 아버지 보는 앞에서 그 장검을 10군데를 휘둘러가지고 그 정말 쓰러져 말도 안 나오네요. 자, 그런데 세상에 그 다음날 이 사위라는 자가 그 자기 장인에게 장인어른 왜 나를 안 말렸어요? 하면서 오히려 성을 내더랍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제 본인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이 완전히 기억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 안 난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기억은 정말 아주 극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믿을 수 있는지 이 아버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아버지가 이 딸이 사망 시점에 딸을 안고 너무 내가 너를 살리지 못할 것 같다. 미안하다. 신고는 했는데 그 딸의 죽음을 예감을 하신 거죠. 너무 심각하게 출혈이 있고 예. 10군데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딸은 당연하게 나온 얘기가 아빠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 아버님 안 그래도 그런 마음 들었을 텐데 저 악마 같은 사람에게 왜 안 말리셨어요? 이런 얘기 들으셨으면 얼마나 늘 그 말이 기억나실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재판에서 과연 남편 측 피고인 어떤 주장 펼쳤을까요?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살인범의 행복한 가정입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꿈꿨다는 자가 자신의 아내를 그 장검으로, 이야, 이게 정말 그렇죠. 말이 됩니까 이게? 검찰 무기징역 구형한 이유는 양형 기준으로 보면 동기가 이제 비난받을 만하면 16년에서 20년 정도가 가능한데 그걸 가중하면 무기까지 가능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수십 차례 찔렀다는 거, 그 옆에 아버지가 직접 보고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은 가만히 했을 때 이거는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고 아마 검찰은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조금은 달리 봤어요. 특히 이 성장 과정 같은 걸 좀 봤어요. 성장 과정 때문에 조금 어렵게 살았다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들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또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거, 우발적이라는 겁니다. 뭐 만약에 일본더를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갔다면 좀 계획적으로 봤을 수 있는데 집에 이미 비치된 그거라고 아마 법원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발적인 것들을 좀 참작해가지고 또 반성문을 한 20차례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작이 돼서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지만 20년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짧게만 좀 여쭤볼게요. 우발적이라고 재판부도 어느 정도 판단을 했다는 건데 10번을 휘둘렀습니다. 그 칼을. 좀 아쉽습니다. 저라면 우발적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네. 사실상 집으로 유인을 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부터 살인이나 등등 위해의 고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했다고 보고요. 그 도구도 아마 사용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표현상으로 좀 우발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사실상은 준비됐다고 본다면 좀 형이 좀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승 의원님, 오늘 법정에서 당연하죠. 이게 그 고인의 유족들은 딱 이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진짜 그냥 쓰러지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범행의 그 수법이나 범행 후의 정황을 살피면 이게 두 가지가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범행 수법이 굉장히 참혹했고 범행 후의 정황도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사실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법원이 20년을 선고하면서 지금 우리 변호인 측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거의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피고인의 가정 환경이 굉장히 불우했고 어릴 때 부모가 이혼을 했고 계부 그러니까 다른 그 아버지 밑에서 이제 자라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혼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점을 법원의 판결문에 조금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결국은 이제 20년으로 낮추면서 제가 봤을 때 좀 법원이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예. 그 판결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라.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해요. 왜곡된 그러니까 뭐 아버지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뭐 보게끔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뉘앙스인 것이고 그거는 아이들이 크고 난 다음에 각자 판단해야 될 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 그 내용 중에 유족들은 남은 두 딸에게 어떤 분노가 좀 커지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판결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생경하고 낯설었습니다. 자,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근데 이 사람의 이제 가정 환경이 불우하다, 뭐 불우하기 때문에 더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그랬다. 그것이 뭐 이해는 안 되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평소 때 그 가정을 불우한 환경, 자기의 역사를 깨고 싶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어떤 걸 했는가? 본인의 폭력적이라던가 뭐 집착이라던가 그 일본도를 집에다 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다른 노력은 별로 안 해오다가 이런 사건이 나고 나서 나는 불행해서 그랬다. 불우한 가정 때문에 그랬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좀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또 물론 아빠를 자극해서 아빠에 대한 나쁜 점을 안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또 상황을 완전히 알 수 없게 할 수는 없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자, 아무튼 저희 판결 이후에 저희 제작진이 이 고인의 가족들과 통화를 좀 했습니다. 유가족 심경 잠깐 들어보시죠. 그 판사님이 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저쪽 가족들요. 지금 애들 솔직히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있고요. 저 살인자도 애들한테 신경 하나도 안 쓰는데 애들 팔이만 하고 있어요.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 하고 우리가 애들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근데 애들 가기 싫다고 무섭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건데 그냥 할 말이 없네요.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번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더라면 형량이 과연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드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뭐 판결 뭐 2심 계속 또 진행이 되겠죠. 지켜보겠습니다.